오늘 해야 될 작품은 이제 꽃의 한 서시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아주 드물게 나와 있는 인식론시입니다. 인식론시. 일단 인식론시는 무엇에 관한 시인가? 그거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자. 얘들아, 요게 이름이 뭐지? 요게? 분필. 그죠?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지? 예. 판사에 쓰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죠? 이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이 중요해요.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간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걸 잡으면 뭐하니? 이걸로 칠판에 낙서하겠죠. 그죠? 근데 너희 말고 3살짜리 꼬마애가 이 분필을 잡았다고 해보자. 그럼 3살짜리 꼬마애는 이 분필을 가지고 뭐 하겠어? 그렇죠. 입에 넣겠죠. 그죠? 그럼 이 분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칠판에 쓰여지려고 태어나는데, 그렇죠? 먹히니까 얘는 의미를 상실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3살짜리였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얘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많은 걸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경험이 쌓일수록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평생 가도 우리가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에 관련된 시간이 이제 꽃을 위한 서시, 오늘 배우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꽃을 위한 서시 아니냐. 이때 꽃은 플라워가 아니라 어떤 사물의 대유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사물의 대유가 바로 꽃이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읽어봅시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이랬을 때 나 있잖아, 나. 이 나도 시적 화자다 이러지 말고 뭐라고? 인식의 주체다. 이렇게 일치하고, 알겠지? 인식의 주체. 됐지? 자,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너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식의 대상. 됐지? 인식론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자, 차분하게 읽어보자.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시방이 무슨 뜻이죠? 시방? 그렇죠. 지금이죠. 이거 사투리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시방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알겠죠? 위험한 짐승이래. 위험하대 짐승이래. 내가 짐승이라는데 내가 짐승이래. 그 속성이 위험하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되기 때문이죠.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 자, 여기서 의가 뭔지 알지? 의.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콜. 미지라는 까마득한 어둠이 되는 거야.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뭐가 돼? 어둠이 된대. 너는. 그래서 내가 위험한 짐승이야. 알겠니? 내 손에 닿는 것들은 전부 어둠이 돼요. 근데 그 어둠의 이름이 뭐야? 미지입니다. 미지. 이게 중요하죠. 미지가 무슨 뜻이지? 예? 너희 문법 배우는 애들은 미지칭 배웠잖아. 미지칭. 그지? 미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아직 모른다고 그랬죠. 아직 모른다.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는데 앞으로는 알 수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예요. 그래도 지금은 몰라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는 미지의 세계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3살짜리 꼬마애 생각해 보면 되겠지. 3살짜리 꼬마애. 3살짜리 꼬마애가 인식의 주체야. 그리고 인식의 대상은 분필. 알겠지? 분필한테 3살짜리 꼬마애는 아주 위험한 짐승이다. 왜? 그 꼬마의 손이 닿으면 이 분필은 어디로 가져가니까? 입으로 가져가니까. 그죠? 그럼 분필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미지라는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1년입니다. 2년 가자.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예요. 얘들아, 흔들리는 것도 그렇지 않은데 가지 끝이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죠. 그죠? 아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존재의 가지 끝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태. 너는 이름도 없이 얘들아, 이름이라는 건 뭐죠? 예? 이름이라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붙이는 거야? 어떨 때? 그 사물의 빛깔과 향기를 알았을 때 붙이는 거예요. 빛깔과 향기라는 건 그 사물의 본질을 알았을 때 붙이는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분필. 너희는 이름 붙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얘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부를래 너? 분필이라고 똑같이 부르겠죠. 왜? 얘의 본질에 대해서 아니까. 얘의 본질이랑 같거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이름이란 걸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건 그 사물의 본질을 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근데 이름도 없이 사물의 본질도 인식되지 못한 채. 그죠? 인식되지 못한 채. 그지? 피었다 진다. 자, 우리 사물을 뭐에다 비유했다고 그랬어? 피었다 진다 보면 이게 꽃을 위한 서시잖아. 꽃에다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피었다 진다라는 것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름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물들이 위태로운 존재 상태를 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그 본질의 인식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읽어야 돼.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두움에. 이 눈시울이라는 것은 것은 눈물을 얘기하는 거죠. 눈시울에 젖어드는 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고, 그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슬픔의 원인이 뭐라고? 무명의 어둠 때문에 그래요. 무명의 어둠. 요 이미지는 앞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둠이란 건 뭐였어? 예? 미지의 상태. 그지? 무명은 뭡니까? 이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건 뭐야? 여기 나오잖아. 본질이 인식되지 못한 상태. 그죠? 그러니까, 자,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이라고 그랬을 때, 이 눈시울은 슬픔을 얘기하는데,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 거니? 예? 이 슬픔의 정체는 뭐예요? 무지에 대한 슬픔이죠. 무지에 대한 슬픔.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슬픔입니다. 됐죠?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자, 얘들아,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힌데, 내가 아까 이 분필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경험을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억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접시잖아. 한 접시란 건 양이 어떻게 해요? 양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됐죠? 나는 한밤내 운다라고 나옵니다. 운다. 이 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슬픔이니?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건 슬픔이라기보다는 울면서 몸부림친다 정도의 의미죠. 그죠?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든 알려고 추억을 충동을 했어. 근데 한 접시밖에 안 돼, 그 양이.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라도 어떻게든 사물의 본질을 알려고 어떻게 해? 울면서 몸부림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식을 위한 뭐야? 노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눈물의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알겠죠? 이 눈물의 이미지는 무지에 대한 슬픔이고, 이 눈물의 이미지는 울면서 노력한다야. 됐지?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나의 울음. 나의 뭐는? 요거. 인식을 위한 노력은. 나의 울음은, 나의 인식을 위한 노력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돼요. 노력이 뭐가 된다고? 돌개바람이 된대. 그래서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된대. 오호. 얘들아, 탑과 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탑과 돌의 관계.
탑과 돌의 관계. 자, 탑과 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관계야? 돌탑 이러면 돌을 가지고 탑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어떤 제품과 재료와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아니죠. 이 시에서는 아니에요. 그죠? 이 시에서 탑과 돌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 것 같니? 자, 보세요. 나의 울음이 금이 될 수 있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중에서 어떤 사물?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물이죠. 그죠? 가치가 아주 높은 사물이 금입니다. 나의 울음이 금으로서의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예? 일단은 돌개바람이 돼야 돼. 돌개바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돌개바람이 뭐야? 거센 바람이죠. 그죠? 나의 울음이 굉장히 거세져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그 거세진 울음이 어떻게 해야 돼? 탑을 막 흔들어야 돼. 그 다음에 도래까지 스미면 어떻게 해야 돼? 침투해야 돼요. 알겠니? 침투해야 돼. 그래야 나의 울음이 금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나왔지. 탑을 막 흔들다가 도래까지 뭐라고? 스며야 된대. 서술어가 중요해. 스미다. 알겠니? 그럼 탑과 돌의 관계는 제품과 재료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 막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민다. 스민다는 것은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겉에서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탑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겉에 있어야 되고 돌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나의 울음이 겉을 막 흔들다가 어떤 사물의 겉을 막 흔들다가 그 속에까지 스몄을 때 나의 울음이 뭐가요? 금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이 겉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겉을? 현상. 그럼 속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본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탑과 돌의 관계는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품과 재료의 관계로 많이 얘기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로 봐야 됩니다. 현상과 본질의 관계.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부사가 있네요. 아, 부사가 아니라 말줄임표. 그러나 아직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그러나 아직은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야. 사물의 본질을 인식한 상태, 인식하지 못한 상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됐지? 이 시가 중요한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문맥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연쇄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잘 읽어내야 되는 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게 무궁무진해요, 여기서는. 알겠죠? 근데 방금 선생님이 읽은 대로만 읽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얘들아? 자, 보기는 윗글을 구조화한 것이다. 보기를 첨가할 때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객체, 인식의 대상입니다. 인식의 주체는 나였죠. 인식의 객체는 너였어. 꽃이지. 본질 파악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아까 울음이었지, 울음. 그렇죠? 그런데 좌절했어요.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요. 자, 1번. 나는 화자이면서 너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식의 주체라고 볼 수 있군. 맞지? 2번. 나의 손이 너에게 닿으려는 것은 너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행위라고 여길 수 있군. 맞지? 3번. 너가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는 것은 화자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틀렸네. 그지? 틀렸네. 너가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 예? 본질을 상실한 상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화자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죠? 야, 3살짜리 꼬마애가 이 분필을 입에 가져가는 게 얘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논점 이탈입니다. 요거는. 여기 틀렸다. 흔들리는 가지 끝에 있는 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죠.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여길 수 있겠군. 맞죠?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존재죠, 얘가.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존재. 나의 울음이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든다는 것은 나의 울음은 여기서 인식을 위한 노력이죠.
돌개 반응이 된다는 건 좀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막 흔들어요. 이거는 본질 파악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게 금이 되려면 어떻게? 탑만 흔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 속에 있는 돌에까지 스며야 금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요건 이대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중요하시니까 잘 받으십시오. 아직 평가원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